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첫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30분 느린 평양 시간을 다음 달 5일부터 우리 시간에 맞추어 바꾸고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내일부터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며 그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잇는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한편 조양후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해외 지점의 한 직원이 취재팀에게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포장에서 통관까지 특별하게 관리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가 만든 카페 회원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형 게임 회사 직원들이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한다며 노동부에 고발했는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단이 사측으로 건너가 논란입니다. 노동부는 회사 측이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랜드로 향하는 길목마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방치 차량들인데요. 다음 달부터 정성군이 강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북미가 다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른바 속도전에 대한 예감을 갖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회담 후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3, 4주 이내 열릴 것이라면서 사실상 5월 이내에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생중계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5월에 열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이나 6월 초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에서 사실상 5월 이내라고 당긴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속도가 좀 늦어졌을 텐데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북미 회담 일정도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북미 회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날짜나 장소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나 시간 등이 나올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청와대에서는 5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 이전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북미 회담 이후에 우리 측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서는 한미가 아직 조율하지 않고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선호하는 만큼 남북미 3명이 동시에 만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대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신경제 구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설명한 책자와
또 그거를 프레젠테이션한 USB를 직접 오전 정상회담 중에 건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습니다. 90번째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크게 동해권과 서해권, DMZ권의 삼각 경제벨트를 구성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고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구두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 그렇게 보자면 비핵화 문제에 이번 정상회담이 집중했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 문제도 예상보다 많이 논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설명이 나온 배경을 먼저 보시면 도보다리 산책 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라는 표현을 언급하는 장면이 생중계에 포착됐는데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전소나 그런 거를 언급한 게 아니라 앞서 건네준 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측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비핵화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경제 협력도 대북 제재와 연동되기 때문에 한계가 많아서 경제 협력 분야를 테이블에 직접 올리기보다는 미리 참고 자료로 검토해 보라고 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철도 같은 공공 인프라도 지금 대북 제재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남북 경협은 북미 회담을 본 뒤에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경협을 설명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군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 일정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도 남북 모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30분 늦은 이른바 평양시를 바로 다음 달 5일부터 우리 시간에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민족의 화해 단합의 첫 실행 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곳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5일부터 평양 시간을 서울 시간과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시 변경으로 3년여 만에 북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30분 빨라지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과의 시차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북한의 항공 관제탑에서도 바뀌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차가 있는 곳에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세계 협정시를 사용하지만 시간이 같아지면 우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평양 시간과 서울 시간을 따로 보고해왔던 과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 교류에서의 혼란도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 시간이 적용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등의 시간차가 발생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철도 등의 교통이나 물류 시스템에도 우리와 같은 시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향후 경제협력 과정에서 불편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하나씩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대북 확성기 철거입니다. 그동안에 스위치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체제 선전을 위한 말의 전쟁에 쓰여온 도구들이 내일부터 철거되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감추고 싶어하는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도 확성기였습니다. 심리전은 갈수록 치밀해져 일기예보로 신뢰성을 높이거나 대중가요로 손짓을 했습니다. 걸그룹 노래도 무기였습니다.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빠질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에게 선조를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도 다를 바가 없었고 우리 주민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이 나옵니다. 간간히 불이 꺼진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50여 년간 대북 심리전을 해온 확성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내일부터 철거되는 겁니다. 지난번 확성기를 먼저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6월 중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설치 장소로 개성공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 연락사무소는 이르면 6월 중 개성에 문을 엽니다. 다음 달 있을 고위급 회담 개최 결과에 따라 개소 시기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당국자 간의 신속한 대면 협의와 상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잇는 기존의 채널들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사무소 설치 장소로 개성공업지구를 우선순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지어졌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폐쇄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4층 건물 중간인 3층은 회의실로 썼고 남측이 2층, 북측이 4층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함께 써봤던 건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설비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게 개성공단 안에 있으니까 많은 회담들을 특별히 안 해도 웬만한 건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될 상주 대표부의 과도 모델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과거처럼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무적인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도보다리 대화였습니다. 두 정상 사이의 대화의 양만 놓고 봐도 40여 분 동안 배석자 한 명 없이 속내를 주고받은 이른바 도보다리 회담이 가장 깁니다. 당시 대화는 녹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일단을 풀어놨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새소리에 묻힌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보다리에선 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줬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입장 등을 계속 물어와 문 대통령이 답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일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이 뭔가 말을 하면 문 대통령이 손짓까지 섞어가며 길게 답을 합니다. 분석해보면 발언 시간도 문 대통령이 2배 가까이 깁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반응을 종합해 미국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2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7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상 간 한라인에 대해서 정말 언제든 전화를 걸면 받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전에 실무자끼리 약속을 잡아놓고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중으로 일정을 당긴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바빠졌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의호식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인데 최상의 결과는 두 정상이 한 방에서 방향과 계획을 결정한 후에 우리 팀이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미 간에 그러니까 뭔가 진전을 시사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는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CVID 메커니즘이 어떤 식의 모습이 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 이행 계획을 만든다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세부 로드맵을 합의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CVID 그러니까 완전하게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증한다 이런 내용인데 북미 간의 비핵화 일정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CVID가 북미 간 회담의 입구에 있느냐 출구에 있느냐 비핵화에 입구에 있느냐 출구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도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군요.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리비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And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There are obviously differences. The Libyan program was much smaller. 예. 볼턴 보좌관은 첫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시험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리비아처럼 제재 해제에 앞서 핵무기, 핵시설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볼턴 보좌관의 언급처럼 리비아식 접근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리비아는 가다피 원수가 2003년 12월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며 자진 선언한 직후 25톤 분량의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부품과 핵원료 등을 통째로 미국 연구소에 넘겼습니다. 리비아는 이 같은 부품과 원료를 무기 밀매 시장에서 구입한 후 실제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핵탄두 수십 개 이상을 완성한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리비아 모델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파기의 조합이 김 위원장의 협상에 대한 희망을 약화시킬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정유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대외 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갱도 모양과 설계도까지 공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공개 현장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가 참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는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에 공개하는 걸로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국제 관련 전문가라는 용어도 나왔다는 겁니다. IAEA는 대표적인 핵사찰 전문 국제기구로 2차 핵실험 직전인 2009년 4월 철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북한에 상주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만큼 공인된 국제기구의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실제 핵실험장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갱도 폐쇄는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처럼 시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갱도 내부와 그 설계도를 공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고 폭파한 다음에 폭파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 안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가 비핵화 조치의 첫 단추가 되기 위해 북한이 어떤 공개 방식을 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각에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면서 생색만 낸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 등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면 알겠지만 더 크고 건재한 갱도가 2개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유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2개의 갱도는 풍계리 남쪽과 서쪽에 만든 이른바 3, 4번 갱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6차례 핵실험에 쓰인 북쪽 1, 2번 갱도와 다른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원이 깊고 충격파가 누적되는 지진과 달리 지표면 근처에서 한 번에 터지는 핵실험의 특성상 북쪽 갱도의 폭발이 남쪽과 서쪽 갱도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2개의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3, 4번 갱도는 북한이 2010년 공개한 달팽이관 모양의 북쪽 갱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하면서 갱도 내부 구조도 직선에 가깝게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부가 어떤 모양이든 갱도 폐쇄는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입구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갱도 입구에 폭약을 설치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행에 방점을 찍은 남북 정상회담의 진정성을
미국에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갱도 내부를 일부라도 보여준다면 북한 핵기술의 발전 정도를 간접 공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폐쇄를 넘어 핵실험장 폐기가 결정되면 입구뿐 아니라 갱도 내부 곳곳에 폭약을 설치해 갱도 전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적극적인 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김정은 위원장,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 외신은 남북미 3국 정상의 이런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오히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번만큼은 다른 점이 보인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새 정상의 성향과 연관지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경우 과감하고 대담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ICBM을 시험 발사하고 문 대통령의 월경을 이끌며 북한의 교통이 열악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전략적 성급함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충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이런 성향이 모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젊은 독재자라는 묘사처럼 김 위원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런 분석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언행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앞쪽으로 몸을 밀착하는 모습은 회담에 대한 큰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회담의 주도권뿐 아니라 돌출 행동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또 정상회담 뒷얘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소개하자 TV에서 많이 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고 소개하자 김 위원장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만찬에서 김여정 부부장과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정해진 자리를 떠나서 이제 흥이 돋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술도 권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잠깐 가서 얘기 환담했습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 중 유일하게 만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챙겼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나온 동해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을 지휘한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도 북측에 직접 소개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애연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이 전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찬 때만 단 한 차례 담배를 피우고 왔다고 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학교에서도 손에서 담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엔 부인 이설주 여사가 우리 특사단에게 김 위원장의 줄담배에 대해 걱정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당일 김 위원장이 12시간 동안 머문 판문점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만찬 때만 단 한 차례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며 특사단 방북 때와는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장자이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이미지도 쌓아가고 있는 만큼 흡연을 자제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담배는 참았지만 술은 피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도한 만찬 영상을 보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김 위원장에게 술을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측 관계자들의 권주가 줄을 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환송 행사에 참석했을 땐 얼굴이 상당히 상기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설주 여사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우리 남편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JTBC 임소라입니다. 네,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면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가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의 희망과 기대는 좀 더 발랄합니다. 기차 타고 파리 가보자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지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과 이제 백두산을 넘어서 이제 그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차 여행 약간 로맨틱하잖아요. 좀 꿈 같은 일이 아닐까요? 남과 북을 철도로 잇는 건 꿈만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나진까지 가는 동해선이 이어지면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 연결 구간인 강원도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약 104km만 연결하면 됩니다. 남측 구간이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구간을 지날 때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철로 폭을 의미하는 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중국과 유럽에선 모두 표준 궤를 쓰는 반면 러시아만 넓은 광궤를 씁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북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물류 수송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 루트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박광자 씨 피살 사건으로 10년째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중국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의선은 남북 간 인적 교류의 허브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모두 북한 구간에선 서행이 불가피합니다. 속도를 100km 이상 높이려면 낡은 철도 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비용은 각각 수천억 원 수준입니다. 동해선의 남측 미개통 구간 연결 비용이 2조 원이 넘는 것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미 후속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까지도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해서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라고 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홍 대표는 한반도 선언으로 안보 위협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합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닙니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비롯한 군사 훈련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도 성과이기보단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미국의 핵 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건 우리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서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나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역시 국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올 초부터 남북관계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비판 일변도죠. 한국당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것인지 이 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화면,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세요. 예. 홍준표 대표가 1월에 올린 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1일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확정된 날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의 초반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회담은 북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겁니다. 라면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날 하루 전날에도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낼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북핵을 갖다가 비핵화하는데 그게 회담의 가장 우선 유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도 못 꺼내요. 예, 이거 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도도 해드렸으니까. 근데 비핵화 어떻게든 그걸 전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 대변인들도 비핵화 논평 내왔습니다. 예. 2월 10일 전희경 대변인은 대화의 목적과 의미는 모두 북한의 핵도발 포기 또 비핵화에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홍지만 대변인의 3월 28일 논평도 들어보시죠. 예. 우리 당은 비핵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남북, 미북, 북중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이라도 기꺼이 환영을 합니다. 예. 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날에도 정태욱 대변인 내일 남북 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예. 근데 첫 고위급 회담부터 비핵화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천혜성 차관이 오전에 언급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고위급 회담의 북측으로 나온 이선권이 강하게 불만을 내놓기도 했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나온 판문점 선언에는 이른바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비판할 상황은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하지만 홍준표 대표 북핵 폐기를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전희경 대변인도 같은 날에 비핵화는 기만이고 북핵 폐기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습니다. 공허한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네, 장제원 대변인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쩍 바꿔치기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를 왜곡 변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와서 비핵화는 거짓말이고 왜곡이고 북핵 폐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비핵화가 선언문에 담기니까 비핵화는 필요 없고 북핵 폐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셈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가 기만이고 왜곡이라면은 1월부터 그리고 또 회담 직전까지도 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 북핵 폐기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한국당 올해 논평들을 보면은 이 비핵화랑 북핵 폐기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 폐기 특별위원장 여러 차례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 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예.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내일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조현민 씨와 광고 대행사 직원들 간의 회의 당시에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관세청 등의 조사가 조양호 회장 일가 전체를 향해서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먼저 조현민 씨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3월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엔 유리컵이 떨어진 소리와 조 씨의 고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를 3가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료를 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조 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게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 씨 측은 그간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조 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가 10여 분 만에 중단된 게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도 관건입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를 부른 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앞서 공개 사과를 할지, 사과를 한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또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조 회장 일가가 개인 화물을 항공기 부품으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온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한 포장을 하고 통관 업무도 별도의 전문 회사에 맡기는 등 치밀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화물기에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짐들과 다르게 나무로 포장된 짐이 눈에 띕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런 목재 포장은 특수한 경우에만 씁니다. 화물이 손상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물품은 달랐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쓸 카고를 항공기 부품이라고 신고해 국내로 실어보냈다는 한 현직 대한항공 직원은 회장 일가 화물은 대부분 목재 포장을 해 들여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 때문에 가구값보다 정작 포장비가 더 들어갈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굳이 목재로 포장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일이 뜯어서 검사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부피도 커져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 직원의 설명입니다. 또 이런 회장 일가의 화물은 통관 업무 처리도 별도의 전문 회사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 직원은 만에 하나 항공기 부품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문 법인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인 조현아, 현민 씨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청장은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인천공항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 일가의 세 모녀를 지칭해서 현재로서는 문제되고 있는 세 사람 정도는 조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번 주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밀수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조양호 회장 일가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회와는 내용도 형식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 일반 직원 약 1000명이 익명 채팅방에서 의논 중인데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구호와 조현민 씨보다 크게 고함 지르기 같은 행사는 무거움 대신 풍자를 내세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 집회. 이 익명 채팅방이 생긴 지 불과 이틀 만에 대한항공 직원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노조 집행부를 빼고 일반 직원들끼리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밀수 어디까지 해봤니? 같은 구호도 나옵니다. 조현민 씨가 책임자였던 대한항공 광고 문구를 비꼰 겁니다. 조 씨의 육성으로 알려진 녹취 목소리보다 더 크게 고함 지르기,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을 비꼰 땅콩 빨리 까기 같은 행사도 의논 중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까지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시위대는 유니폼을 입고 저항의 상징인 가면을 써서 얼굴을 가릴 계획입니다. 이번 시위는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우리나라 선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함장도 격려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리카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지난 27일 풀려난 마린 711호 선원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무사히 귀환한 선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인내심에 감사드린다며 가족들도 정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린 711호의 선장 현용호 씨는 해적들의 가혹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간의 위협은 있었지만 구타는 없었고 건강도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피라페역 인근에서 구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 문무대왕함 도진호 함장과도 통화를 갖고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선원들이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 문무대왕함을 타고 소속 선사가 위치한 가나 테마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김 씨가 운영한 카페 회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 소환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하고 한 한모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네이버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9대 대선 전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들이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이들이 직접 범행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드루킹 측이 아이디만 빌려 댓글 조작에 나섰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단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한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일을 시키거나 노동자로서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참다 못한 직원들이 정부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명단이 회사로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한 대형 게임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년 전 국내의 대형 게임 회사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해엔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원 일부는 회사가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의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고용부에 직접 전달됐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발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없다고 지금 계속 하니까 그러죠. 없다는 내용이니까. 노동부 측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따로 항의가 없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 달간 손이 허리에 묶여 식사도 볼일도 짐승처럼 해결했다. 흰 옷이 까맣게 되도록 짓밟혔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가두 방송에 나섰던 차명숙 씨가 증언한 가혹행위 내용입니다. 몇 달 뒤에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차명숙 씨는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 방송에 나섰습니다. 항쟁 시작 며칠 만에 병원에서 부상자를 간호하다 신군부에 끌려갔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찾은 505 보안대에 서니 모진 고문의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평생 나가서 사람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협박. 분합발로 짓밟히고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흰색 속옷이 까맣게 변했던 악몽을 고발했습니다. 80년 9월 광주 교도소로 옮겨진 뒤에도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계속됐습니다.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교도관들이 곤봉에 끼워 들고 다녔습니다. 당시 수감 기록에는 다른 재소자에게 불온한 말을 했다며 한 달간 혁시갑 처벌을 가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혁시갑은 25cm 쇠줄에 묶인 가죽 수갑을 양쪽 손목에 차게 하는 형벌입니다. 엎드려 밥을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조금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았으며 차 씨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고문 수사와 잔혹 행위도 조사하고 책임자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정지명입니다.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폭행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학교에서 성북경찰서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달 성폭행을 당했다는 졸업생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이달 초 해당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뜻을 모은 국제대회 단일팀 추진, 8월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도 적극적입니다. OCA 사절단이 평양에 들어간 게 확인됐고 일주일 뒤부턴 단일팀 지원 방안이 논의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엔 45개 나라에서 10,000명 가까운 선수가 참가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는 평화의 상징인 남북 단일팀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해 평양에 들어간 OCA 사절단은 북한 측과 만나 단일팀 구성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단일팀의 엔트리를 늘리기 위해 남북은 다음 주 아시안게임 사전 등록 포럼에 같이 참석합니다. 이어 아시안게임 조정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라갑니다. 대한체육회의 단일팀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탁구, 체조, 카누 등 7개 종목 단체들도 적극적입니다. 카누는 단일팀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강과 대동강에서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북한은 단일팀과 별도로 이번 아시안게임의 20개 종목에 걸쳐 300명 정도의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를 보여왔던 사격, 체조, 역도, 유도를 내세우며 15개에서 20개의 금메달을 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북한과 비핵화談判을 앞둔 미국이 3년 전 이란과 맺은 핵 합의 파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푸는 대신 맺은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합의 파기의 데드라인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란 핵 합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타결된 이란 핵 합의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고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규정이 없고 시리아 등에서 이란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최악의 합의라며 파기를 거론했습니다. This deal is very flawed. He's directed the administration to try and fix it. And if we can't fix it, he's going to withdraw from the deal. 핵 합의 참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3국 정상은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장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 합의를 개정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를 깨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으로 누가 미국과 협정을 맺겠느냐고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한 적이 있어 이란의 핵 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올해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죠. 그런데 여전히 큰 구멍이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처럼 수백억 원대 고급 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여전히 일반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19%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최대 폭이자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입니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았던 강남권 3구가 특히 높았고 이어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울 성동구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1주택자에서만 45,000호가 늘었습니다.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3% 올랐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도 지난해 8채에서 21채로 늘었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뛴 261억 원입니다. 2위 역시 이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하면 여전히 50에서 60%에 그칩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0에서 80%에 이르는 곳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되는 만큼 형평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가 범행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질렀던 김 모 양은 자폐성 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밝은 불빛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지난 27일 중국 산시성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 물체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길이 1m 35cm, 무게 38kg인 커다란 메기가 잡혔습니다. 지난 27일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알을 낳기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로 이동하다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메기는 청양군에 기증됐고 5월에 문을 여는 자연사 체험관에 전시됩니다. 폭발이 일어나 연기가 자욱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첫 폭발이 있은 뒤 취재진이 모였는데 20분 만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AFP 통신 기자 등 취재진 8명을 포함해서 모두 29명이 숨졌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올해로 개장 18년째를 맞습니다. 하루 고객이 수천 명에 달할 만큼 성장은 했는데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 폐광촌에 버려진 수백 대의 주인 없는 승용차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 지자체가 이제서야 단속에 나섭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의 한 마을 공원 주차장입니다. 강원랜드로 향하는 길목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봐도 이 경남이나 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수입 고급차도 서 있지만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바퀴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차량 사이엔 거미줄이 생겨났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에는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동네만 골치 아파요.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 놔놓으면 전부 이런 차들만 갖다가 대놓는 거예요. 꽉 찼잖아. 이거 지금 여기에 다 그런 차들이에요, 지금 이게. 전당포에는 곳곳에 차량 담보 대출을 알리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적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번호판은 누군가 떼어내고 붙어 있지 않은데 뒤쪽으로 와서 살펴보면 뒤쪽에는 이렇게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서 번호판을 영치당했거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공원 주차장에도 어김없이 핸들에 잠금 장치가 채워진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승용차부터 화물차, 수입차까지 차종도 다양합니다. 기차역뿐만 아니라 건물 주차장마다 절반은 이런 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차를 세울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옮겨지거나 폐차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극소수였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장기 방치 차량들의 줄이 언덕 위까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곳에만 100여 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정선군 사부급에서도 중심 번화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단 방치 차량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을 수년째 차지하고 있는 방치 차량으로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저희 업소 바로 앞에 이게 무단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좀 피해가 오는 거죠. 문제는 주택가까지 들어오는 방치 차량입니다.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걱정하거나 흉물스럽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때 올 때만 해도 벌써 차가 쓸만하더니 이제 완전 못 쓰게 되고 보기 너무 안 좋죠. 이거 왜 이다가 놔두는지. 정성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중순부터 강제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북, 인천, 경기, 고양, 제주 무단 방지 차량이 좀 많아가지고 주차 순환율이 한 50% 미만대로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광객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의 경우 견인이나 강제 폐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카지노 산업 병폐의 상징이 되었던 차량 무단 방치 문제. 지난 18년 동안 폐광촌의 어두운 단면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이제부터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7억 광년, 먼 곳에서 시작된 나와 당신의 운명처럼 그대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그 순간부터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인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메타톡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중반 서울의 남산. 저희 같은 꼬맹이들은 학교가 파하면 혹은 쉬는 날이면 마치 뒷산 오르듯이 남산을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무리지어 피어나서 우리들은 그런 골짜기마다 개나리 소굴 혹은 진달래 소굴이라 이름을 붙이고 꽃잎이 시들어 그 소굴들이 사라져갈 때마다 가는 봄을 아쉬워하곤 했죠.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눈에 띄는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대형 천막들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군용처럼 보이는 대형 국방색 천막들. 그들은 그 평화로웠던 개나리와 진달래 소굴 속에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한국전쟁 때 피란을 내려온 사람들이 딱히 머물 데가 없어서 남산골에 들어와 천막을 친 것이라 했습니다. 하긴 전쟁이 끝난 지 기껏 7, 8년이 되었을 때이니 아직도 그 상흔은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천막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과 몇 년 차이로 다행히 비껴간 전쟁의 비극을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는 존재들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은 가난과 불안, 그리고 공포.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 직후 베이비붐 세대인 저희는 비록 겪은 것과 겪지 않은 것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마치 유전자처럼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우린 두렵다. 고조되는 전쟁 위협이 진짜 전쟁으로 번질까 두렵다. 살아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나이로 치면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한참 아래인 1970년대 작가 한강이, 1970년생 작가 한강이 뉴욕타임즈에 쓴 글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봅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한창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기에 전쟁을 겪은 한 70대 노인의 공포를 모티브로 이런 공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늘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삶을 자주 했었죠. 지난 금요일 이후에 남과 북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한낮 봄날의 꿈처럼 허무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늘 우리의 것이지만 이것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기대와 당위 역시 우리의 것이기에 작가 한강이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 세계에 태어난 약하지만 순수한 존재로서 누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시나리오를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화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만 있다면
개나리와 진달래 소굴 속에 웅크려 있던 대형 천막들에 대한 기억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남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간접적으로 남북미 대화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사실 한 두세 차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과장됐다는 느낌은 좀 받는데요. 남북미가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제 북측 인사들하고 미국 측 인사들하고 만났는데요. 정부 간 트랙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획되었고 이제 문제는 그게 결정되고 나서 바로 만나는 북한의 외무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측면은 있어도 그게 지금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통 저희들은 1.5 트랙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쭉 참여를 해오셨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담보 못 합니까? 담보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죠. 일단 한 번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게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엔드 스테이트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하고 끝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항상 미국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CBID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간에 이제 I하고 V하고 I는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고 그다음에 검증하겠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C만 있어도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끝을 얘기할 수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미국의 강경파는 그 마지막 단계 외에는 어떤 것도 비핵화로 쳐줄지는 않습니다. 볼턴 같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폼페이오도 강경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폼페이오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이던데 볼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두 사람이 원래 행동 대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경파라도 미국의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트럼프에 좀 심할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바타라고 할 정도로 별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근데 폼페이오하고 지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고안된 거라면 다른 얘기를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2, 3차례 지금 두세 차례 갔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그 정도로 배포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정보에서도 상당히 이번 회담처럼 굉장히 쾌활하게 회담을 했고 그 뒤에 엄청나게 이 좋은 시간을 둘이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도 지금 트럼프의 워딩을 살펴보면요. 잘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도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그 트럼프의 말이 실제로 이 새 나가는 그 리킹 포인트가 트럼프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난 느낌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뭔가 북한이 상당한 부분을 양보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뭐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긴 알겠습니다만 그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왜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됐다가 트럼프가 앞당겨 버렸잖아요. 5월 중에 하겠다고.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물리적 시간도 있고 아직은 기싸움 차원이니까 좀 뒤로 밀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6월 초도 조금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당긴 걸 보면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오가 가서 확인한 거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 잘 된 것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뭐 있는 이제 더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미국 내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폄하해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전문가들한테는 물론 그 전문가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또 다를 수 있지만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전문가 그룹들이 계속 딴지를 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북미 회담뿐만 아니라 사실 남북 관계 진전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빠져서 거의 악마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는 거는 트럼프의 전략이 없이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아예 트럼프 위험 요소라고 미국에는 부르는 거죠.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덜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승리라고 규정하는 그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승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보유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일정 부분 보유하게 한다든지. 동결 정도에서 멈춰도 트럼프는 그것을 승리라고 자평하고 그것을 선전해냄으로써 11월 중간 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행위죠. 그럼 이제 이쪽은 이제 부정적인 예상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보를 봐서는 그저 동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동결보다는 확실히 일부 진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일 경우에 방금 전에 우려하신 그 전자로 결과가 지어지면 한국 정부가 좀 곤혹스러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북한발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발 리스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떤 면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북한 입장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의 정치 구조가 트럼프가 원래 인기가 있었거나 전체 대통령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서 모르는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도 부르는데 별로 국회 의회 역할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 또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좀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모두 그러니까 두 정상이 전부 이른바 이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쪽 비서실장은 살얼음판은 빨리 건너가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오늘 그 키워드를 저희들도 그 속도에 두긴 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나타난 몇 가지의 사안들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를 철거한다라든가 아니면 남북 그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뭐 합의가 됐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핵화잖아요. 그 비핵화도 속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북중 정상회담 했을 때 워딩이 있었습니다. 저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던 게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계적이란 말에 오히려 초점을 두면서 봐라. 북한은 살라미 전술로 다시 시간을 늘릴 것이다. 다시 트럼프는 아무리 빨리 속도전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늦게 갈 것이라는 게 예측이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그 이유를 보시면 북한이 굉장히 속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페이스가 빠르고요. 뭐 폼페이오가 가서 확인한 거는 또 확인해봐야겠지만 풍계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북한이 그 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북한도 결국 우리가 생각보다 속도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단계라는 것이 사실 단계 없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폼페이오도 바로 본인이 맞습니다.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갑자기 확 폐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도보다리 단독 면담이 지속적으로 지금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화의 일단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바로 북미 회담에 대한 얘기를 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전 들은 말은 아니고요. 제 분석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결국 트럼프를 가장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리 대통령도 초기에 첫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세행착오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려한다든지 로드맵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려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대하는 법, 트럼프의 특성, 어떨 경우에 트럼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했을 거라는 짐작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트럼프에 대한 추켜 세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좀 달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긴 받았었고요. 이 질문은 드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지난번에 왜 금요일에 여기서 나오셔서 저는
임진각에서 방송할 때 제가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매우 자신 있게 평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4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근데 자꾸 질문하니까 제가 조금 약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만약 평양이 안 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평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집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의 카드를 빨리 써버렸죠. 일정도 사실상 참모들이 숨겨놔야 되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 일정을 숨긴 대신에 일정을 말한 대신 장소는 갖고 있고 정말 빅딜이 이루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참모들을 하고 마지막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나오는 얘기들은 참모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5군데 얘기가 나왔다가 한미 정상 간의 뭡니까 전화 통화에선 3군데로 좁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여태까지 얘기 나온 싱가포르라든가 그죠?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부상하는 게 블라디보스톡 아니면 하바롭스크가 등장하고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국의 판문점이나 뭐 제주도 얘기가 나오고요. 제주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평양 쪽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에서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그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리고 그거 성과가 괜찮다면 시점상으로 볼 때 이게 뭐 캘린더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7월 27일이 종전기념일인데 휴전기념일이죠. 그것이 종전기념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 비핵화와 종전이 같이 가야 평화체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비핵화가 굉장히 속도를 내니까 마찬가지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징적으로라도 이게 또 종전선언을 나눠 할 수도 있습니다. 7월 27일에 하고 정식 서명은 연말에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징적이고 정치적이라면 7월 27일도 그런 면에서 선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전기념일이 종전기념일이 되면 참 극적이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4.27 남북 정상회담 속 몇 장면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문점 군사분계선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넘은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남쪽은 자갈, 북쪽은 흙을 깔아놨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잖아요. 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1969년 사진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찍은 화면인데 남과 북의 구분 없이 흙이 깔려 있고 경계석도 없었습니다. 남북이 뒤섞여서 공동으로 경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북한 경비병들이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엔사와 북측이 공동 경비구역 분할 경비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너비 50cm, 높이 5cm로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은 합의 이후에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멘트로 턱을 만들었고 북한군이 자를 대고 너비를 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높이가 뭐 5cm다, 10cm다 이렇게 보도들이 좀 엇갈렸는데 합의서에는 높이 5cm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자갈과 흙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뉘게 된 건가요? 이렇게 경계석이 만들어진 뒤에도 남북 모두 계속해서 흙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2002년 8월 판문점의 JSA 모습입니다. 자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2003년 7월의 판문점인데 이때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알려지기로는 남북이 서로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뉴스 특보 진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JSA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정전협정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유엔사는 남쪽에 자갈을 깔기로 했습니다. 또 북쪽에도 자갈을 함께 깔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유엔사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남쪽은 자갈, 북쪽은 흙이 된 겁니다. 구분할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도 또 볼까요? 좀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V자 모양으로 저렇게 타를 따라가면서 뛰는 모습. 예. 누군가요, 지금? 네, 저게 974 부대라고 합니다. 974 부대는 3,000명 규모인데 우리 대통령 경호처와 흡사합니다. 네. 김 씨 일가의 경호를 주로 전담을 하고 974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던 1974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량을 좀 따라가면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그게 최상위의 경호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늘 이렇게 경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통상 190cm 이상의 체격이고 김 위원장 근접거리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도 경호를 맡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화제가 됐던 평양냉면 얘기입니다. 만찬장 곳곳에 보면 근데 이제 평양냉면이 좀 붉은 국물을 띈 게 있던데 이거 평양냉면이 맞는 건가요? 그걸 가지고 온라인에서 좀 논쟁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그걸 냉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쟁반국수가 정식 명칭인데요. 냉면과 함께 평양 옥류관의 대표 메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평양냉면은 이처럼 맑은 국물이고 여기에 식초와 겨자, 양념장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을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그릇의 크기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재료와 맛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의 노력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몇 가지 노력을 한 모습들이 잡혔는데요. 먼저 오늘 청와대회에서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좀 풀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경호처장이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만찬장에서 1층에서 2층 만찬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타도록 손짓을 하고 또 이설주 여사가 먼저 타려고 하자 김 위원장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타도록 이설주 여사 손을 잡고 끌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은 지금 여기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영상에 그 장면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방금 확인했듯이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위치상 그렇군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던 거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애연가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역시 연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시간의 남북 정상회담 중에 외부에서 우리 측 인사에게 보여진 것은 외부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운 것뿐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이건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던 평양 모습이군요. 애연가로 알려질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사진이 노동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되게 그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나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도보다리 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북측은 원래 비포장 산책길인데다가 경호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담 전날까지 이 도보다리 회담 흔히 이제 친교 산책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측이 계속 요청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지막에 결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이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교류, 경평 축구를 하자, 즉 서울과 평양에서 축구를 하자고 제안을 하자 당시 역제안을 했는데요. 축구보다 농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하는 등 농구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농구부터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결정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오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노력한 장면은 만찬장에서 했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찬 중에 공연이 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눈꺼풀이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음악을 깊게 감상하거나 또는 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뒤에 보면 애써 졸음을 참는 모습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는 노력하는 모습도 잡히긴 합니다. 예. 만찬부터 참석했던 이설주 여사가 노래를 따라 속으로 좀 따라 부르는 모습이 잡힌 것과는 대조적이었는데 새벽에 평양을 출발해서 12시간 가까운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좀 졸렸거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북한 내 최고 존엄이라고 칭해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졸음을 참는 모습은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예. 좀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나고 꽤 긴 시간 동안 예. 약간 이제 긴장도 풀리고 또 뭡니까 저 술잔을 전부 원샷으로 받았다면서요? 예, 남측 인사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술잔을 물론 다 채우지 않고 일부만 채워졌는데 예. 다 원샷으로 받았다고 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뭐 눈꺼풀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건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관적 한미동맹으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나온 민족 자주의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 전선 전략이다. 그러면서 한국 내 주사파의 이념적 토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즉, 이 원칙이 들어간 것이 국제 공조, 정확히 말하면 한미 동맹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 한 기자가 사실 민족 자주의 원칙은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 통일의 3원칙 중에 하나였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민족 자주란 말은 제 어렸을 때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국민윤리 시간에 꼭 시험에 출제됐던 3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족 자주 원칙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고 그때부터 이어진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주사파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다시 공부하고 질문하세요. 예. 예. 아무튼 자주를 언급하면 주사파가 되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습니다. 자주를 강조하면 한미동맹이 약해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예.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폄하를 했지만 정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예. 정작 그래서 한미동맹을 자유한국당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자주가 들어가면 주사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 미국과 생각이 다른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데요. 오늘은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나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한 당직자는 홍준표 대표가 너무 발언이 세게 나간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묻자 사실 혼자만 좀 세게 나가서 따라는 가야 되겠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 입장하고 선거를 곧 치러야 될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노벨과 평화로 잡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집회를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된 걸 얘기하자 당시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하며 노벨을 연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기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했고요. 실제 영국의 한 도박 사이트는 올 가을에 있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1순위에 올려놨습니다. 6대 4의 확률인데요. $100를 투자하면 167달러를 한다는 그 비율입니다. 2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10대 1의 확률입니다. 1.1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달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회담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1위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게 뭐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은 어차피 노벨상 위원회에서 주겠지만 가능성은 크다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실제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전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이 노벨 평화상에 그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휘우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이 그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휘우 여사가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일을 해내셨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보좌관이 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낮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옵니다. 계속해서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유선혜 기자, 박현주 기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희근 기자. 안희근 기자. 잘 안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출연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그 뒷얘기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embling, dry your tears. You may see the heavens flashing.